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결의로 철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모든 매체와 여론은 태풍의 눈이라 불리면서 이 사태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요, 한국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계엄령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대한 그런 큰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이 역사 속에서 계엄령이 어떻게 등장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어떻게 이 순간을 기억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정치 방송이 아니고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권한이 이 민간 정부를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주 목적은 종종 이 안보와 질서 유지인데요. 잘못된 계엄령은 권위주의와 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계엄령은 국가를 구원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독재로 가는 길일까요? 먼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계엄령 이야기입니다. 터키는 2번이나 계엄령을 내린 국가죠. 터키는 1970년대 후반 심각한 정치 분열, 그리고 경제 위기, 치안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폭력과 테러가 일상이 됐고요. 정권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죠. 그래서 1980년 9월 12일 케난 에브렌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정당이 해산되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체포됐죠. 그리고 정말 큰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데요. 50만 이상이 체포되고 수백 명이 고문을 받았고 수십 명이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터키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계엄령은 터키 민주주의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고요. 이후에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전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 터키에서 발생한 계엄령은 8년 전 2016년 7월 15일 터키 내 일부 군부 세력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쿠데타를 시도를 하죠. 이들은 에르도안 정권이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이유를 냈었습니다. 이 군부 세력 쿠데타 실패 이후에 에르도안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하죠. 이 계엄령은 2017년 4월까지 지속됐고요. 이 기간 동안에 약 16만 명의 공무원, 군인, 교사, 언론인이 해고되거나 체포됐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이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민주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거죠. 경제적 타격도 심했는데요. 외국 자본이 유출됐고요. 터키 리라화가 급락했습니다. 에르도안 정권은 이 사건 이후에 권력을 강화했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터키를 집권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민주주의와 국제적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엄령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국가가 있죠. 바로 필리핀입니다. 197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명분으로 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코스 정권은 1965년부터 86년까지 장기 집권에 성공을 하는데 경제는 무너지고 부패는 만연하게 됐죠. 결국에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필리핀은 결국에 1986년 피플 파워라고 불린 이 시민혁명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몰아내게 되죠. 자, 반면에 국가에 도움이 됐던 계엄령도 있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군사법정을 세워서 구국의 위인 평가를 받은 미국 대통령이죠. 바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입니다. 명분은 남북전쟁 중에 연방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남부의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이었는데요. 이 계엄령의 결과 전쟁 중에 군사적 질서 유지와 연방 통합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당시에는 비판이 많았는데 오늘날 역사적 평가는 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3년 프랑스와 벨기에가 루르 지방을 점령하자 이 독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공공질서를 유지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사례는 엄밀히 말하면 계엄령은 아닌데요.
군사적 통제와 초유의 대응이 필요했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사례로 이 계엄령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이어서 제가 이번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독일 경제 혼란을 최소화시켰고요. 독일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이때 히틀러가 훗날 강력한 권한을 마련하는데 이 시발점이 되는 그런 사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거쳐간 계엄령들을 보셨는데요. 저는 역사 속 계엄령의 이 사례들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보면 이 링컨의 계엄령처럼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이 민주주의를 보호할 때 성공적이었고요. 실패한 계엄령은 터키와 필리핀의 사례처럼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계엄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도구일 뿐 권력자의 의도와 실행 방식에 따라서 국가를 구원하거나 또는 망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계엄령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단기적인 질서 유지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6시간의 계엄령 선포. 이번 계엄령 사태는 이 먼 훗날 우리 후세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뇌의 결정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평가될까요? 지금 우리 국민의 선택과 혼돈 없는 안정이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 속에서 벌어진 계엄령은 국가 위기 시에 등장했는데 그 결말은 항상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계엄령 결정을 내린 지도자뿐만이 아니고요. 국민의 역할과 의지가 그 결과를 만든다는 점. 이게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